좀비의 시작은 캔디맨 전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캔디맨은 왜 무시무시한 좀비의 원류가 됐을까요? 과연 좀비는 죽은 것일까요? 산 것일까요? 살아있는 시체라는 말은 참 역설적이지만 좀비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말은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무지와 오해로 만들어진 괴물입니다. 어찌 보면 흑막TV의 소재로 이보다 좋은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아는 좀비에는 20세기 초반 보통 사람들의 야만성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괴물의 탄생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좀비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의 종류가 문화권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공포라는 것은 한 문화권 내면에 깊숙이 박힌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혹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좀비는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 그리고 끔찍한 분장, 미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좀비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의 나이든 백인들에게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혹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벌인 만행이 공포의 원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비의 시작은 캔디맨 전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캔디맨은 왜 무시무시한 좀비의 원류가 됐을까요? 미국 건국 초기 남부에는 노예제도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대농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마구 잡아들여 노예로 사고 팔았죠.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백인들 대부분은 흑인과 자신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종 자체가 다르다고 여겼죠. 자신들의 언어를 모르는 흑인들은 그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흑인은 당연하게도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주말에 예배를 드리게 된 시점부터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 강간, 간통, 절도, 치상, 이런 것들 말이죠. 대부분의 가해자는 백인들이었지만 아주 드물게 흑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동안 아무 관련도 없는 흑인들마저 목숨을 내놓아야 했죠. 그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것이 주인을 죽이거나 백인 여성을 강간하는 죄목이었습니다. 당시는 흑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명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중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 캔디맨 형벌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벌레들이 많은 초원에 벌꿀이나 설탕을 발라서 묶어둡니다. 그러면 벌레에게 조금씩 갉아먹히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런 짓을 벌인 백인들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에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의 죄책감이 캔디맨 전설로 탄생한 것이죠. 캔디맨 형벌을 받은 노예가 살아서 돌아와 복수를 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려간다. 이것이 캔디맨 전설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캔디맨 노래를 부르면서 밤에 캔디맨을 여러 번 외치면 아이들이 죽거나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캔디맨 전설은 전설적인 공포영화 나이트메어에서도 형상화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이트메어를 보면 좀 끔찍하지만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여럿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나이트메어에는 아이들이 둥글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프레디를 부르며 프레디 크루거라는 악마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 장면이 왔는지 알만하시죠? 꿈이라는 무의식 세상에서 캔디맨 전설을 끄집어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캔디맨 전설을 영화화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감정으로는 전혀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좀 잔인하고 그 흑인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공포의 종류가 서양 사람과 우리는 매우 다른 겁니다. 좀비는 언제 나오냐고요? 네, 바로 나옵니다. 이 캔디맨 전설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한 백인이 전한 말에 의해서 부두교와 맞물립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부두교 행사를 봅니다. 부두교는 샤먼, 즉 무당이 특수한 마약에 취해서 격렬하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무당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에 빙의되기도 하고 선조들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두교라는 걸 믿는데 그 종교를 믿는 무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흑마술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부두교는 아프리카 전체가 믿는 유일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주술 행위가 많이 있지만 하필 그 백인이 부두교가 있는 곳을 갔다 온 것입니다. 일찌감치 백인의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 남부, 특히 현재의 남아공 지역은 노예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들은 중앙아메리카 서부의 서인도 제도까지 와서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부두교는 이 서인도 제도의 한 항구에서 발견됩니다. 잡혀온 흑인들은 고된 항해에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부두교밖에 없었던 백인들은 그 많은 종교를 그냥 부두교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후 백인들은 흑인들의 전통 종교를 모두 말살시켰고 크리스트교를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는 아메리카에서 부두교라는 이름으로만 남고 사라지게 되죠. 물론 원형은 아프리카에 남아있지만 이 또한 꾸준히 잔인한 선교 활동으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그동안의 백인들의 무지와 오해가 뭉쳐져서 하나의 영화가 탄생하니 바로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왜 이 영화에 미국인들이 경악할 만한 공포를 느꼈는지 짐작이 가시죠? 좀비는 흑인이어야 되는데 백인이 좀비가 된 겁니다. 한 백인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두교 무당을 찾아가고 그 무당은 찾아온 백인을 좀비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조종해 백인들을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의 좀비를 만든 건 오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오해들은 모두 사실에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아이러니하죠. 이 영화에는 당시 흑인 종교에 대한 백인들의 잘못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화이트 좀비를 시작으로 좀비물은 흑인과 결부되어 백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만드는 것마다 중박 이상의 흥행을 하는 보증수표가 됐고 덕분에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수많은 좀비 영화가 탄생합니다. 마치 홍콩 영화의 전성기 때처럼 아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비의 이미지가 구체화되고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발전 없이 복제만을 남발하는 좀비 영화가 곧 지겨워집니다. 게다가 1960, 70년대가 되자 그 전까지 당연했던 인종차별이 매우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까지 백인들은 흑인이 자신과는 다른 미개한 존재라고 여겨서 버스도 같이 안 타고 음식도 같이 안 먹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흑인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좀비 영화는 더욱 외면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침체된 좀비 영화의 1차 부활을 알리는 전설적인 작품이 탄생하는데 바로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흑인이라는 요소가 빠지고 알 수 없는 질병 혹은 분노 바이러스라는 요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좀비는 흑인 주술사와의 연관성을 떼어버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든 자아를 잃고 분노와 식욕만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 됩니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보니 물리면 물린 사람도 따라서 감염이 됩니다. 공포스럽죠? 그 이후 좀 더 분노에 포커싱이 된 좀비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서 무당의 조종을 받는 컨셉이었을 때는 어기적 걸었는데 바이러스의 창궐이 그 원인이 된 이후에는 미쳐서 달리는 좀비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헐리우드는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조지 로메로 감독을 계속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긴 사양길을 걷습니다. 그 후 영화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하죠. 그러던 좀비 영화를 살려놓은 것이 바로 2003년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와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입니다. 사실 영어 제목은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역을 달리한 것이죠. 이후 레지던트 이블, 나는 전설이다, 월드워 Z 등을 거치면서 공포 호러 영화의 틀을 과감히 벗고 액션을 가미한 슬래셔 무비로 전향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감염돼서 마구 죽여도 되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전설이다,
원바디스, 새벽의 황당한 저주 등이나 우리나라의 기묘한 가족 같은 영화는 아니야, 그들은 사실 사람이야 라고 다시금 일깨워주기도 하죠. 지금은 넷플릭스에 좀비물이 올라오면 북미 지역에서는 영화의 퀄리티와는 크게 상관없이 1위를 찍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심연에 깔려있는 문화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자, 오늘은 좀비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하지만 지금 현재 대세 언데드인 좀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